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네, 6월 28일입니다. 보시면 구독자 수가 이제 진짜 3만 명을 딱 4명 남겨놓고 있네요. 29,996명 구독자입니다. 와, 진짜 영광스럽네요. 3만 명 구독자인 시절도 오고 말이죠. 자, 오늘 부동산 뉴스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단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좀 그런 뉴스들은 걷어내고 몇 가지 좀 주요 이슈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산연에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계속된 규제에 하반기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을 전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2018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는 0.5%, 전세값은 1.3%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자,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현 상황에서 내년까지 준공이 계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준공 이전에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와 선행적으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세 가격은 14년 만에 최대 낙폭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죠. 내년까지도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많고 물량이 많으면서 이제 내년에 입주할 거 이렇게 물량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물량들이 전세 물량들이 좀 되게 선행해서 일찍 나온다는 거죠. 보통 뭐 한 달, 2달 이렇게 입주하기 전에 내놓는 게 아니라 좀 미리미리 빨리 세를 놓고 머리 아픈 일 좀 넘어가야지 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결국 주변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뭐 전세 가격이 좀 빠질 것이다. 자,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준공 증가가 전세값을 하락시키고 매매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전세가 빠지면 전세 가격을 딛고 투자하는 어떤 이런 수요들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뭐 매매가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로 인해서 내년까지 좀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부터 주택 경기가 빠르게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속도 또한 가팔라서 내년까지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고가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다. 보유세 논의에 따른 거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수요자 도심 집중이라는 장기적 토지용 트렌드로 올해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뭐 내용 대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매매가, 전세 가격이 압박을 받을 거고 전세가가 압박받으면 매매가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보유세, 지금 보유세 기사 하나 더 읽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부담되죠.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야 라는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기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더 사거나 또는 이 갈아타기를 내가 좋은 집을 사다가 나쁜 집으로 갈아타는 수요는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내 집을 팔고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렇죠? 갈아타기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강남 살다가 저기 수원으로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수원 살다가 뭐 강남으로 갈아탄다거나 뭐 서초로 갈아탄다거나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수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평수를 늘려간다거나 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아탈 때 내가 비싼 집으로 갈아타게 되면 그만큼 부담해야 될 보유세가 확 늘어나는 게 더 배가 돼서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증세하는 부분들이 계속 확정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또는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더 사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압박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만에서 짚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도심에 대한 관심, 실수요자층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가격이 조정되면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수요층들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 도심 집중이라는 장기적 토지 이용 트렌드
이 도심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부동산 TV 얘기하면서도 얘기한 바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땅을 시골에 지방에 있는 땅을 증여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물론 그냥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땅을 받아도 저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고, 이 인구가 지금 막 줄어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결국 도심 집중화 현상도 되게 많이 생기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게 뭐 어떤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땅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노후에 전원주택 이런 데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이 먹어도 전원주택이라든가 지방에 내려가 살 생각이, 지방의 도시는 내려가 살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막 이렇게 전원의 삶, 어떤 자연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땅을 밟으면서 살아보지 않은 세대야. 제 스스로가 아파트라든가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심이 익숙한 세대인 거죠. 예. 하물며 저도 그런데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들, 나이 어린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그러니까 토지, 이렇게 좀 먼 지역에 있는 토지들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점차 줄어들면서 결국 이 메트로시티라고 해야 되나? 도심 집중화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고요. 사람들이 모여 살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커지면서 도심에 대한 가치들이 더 높아질 것이다. 도심지에 대한 땅 가격들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종의 미래학자 또는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을 대비하는 4차 산업이 가져올 이 도시의 변화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거나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주차 공간의 변화라든가 교통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장기적인 도심 집중이라는 장기적 토지 이용 트렌드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도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건 하나의 예측이니까요. 건사년에서 연구원이 발표한 예측이니까요. 참고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상암동 롯데 쇼핑몰 부지 얘기인데요. 제가 이 상암동 얘기는 기사를 한두 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기사를 읽고 있냐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관심이 있느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자꾸 보는 건데, 이게 상암동 DMC 부지는 서울시의 밑에 있는 SH공사에서 택지개발 지구 사업을 한, 기사에서 보면 택지개발 지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죠. 그래서 뭐 MBC 방송국 부지라든가 아니면 상암 DMC 안에 있는 많은 이 회사들의 부지, 회사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 이런 사업 시행 자체를 이제 SH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매각하는 주체가 결국은 뭐냐면 서울시의 밑에 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죠. 땅을 팔면서 여기에 쇼핑몰 지을 사람, 여기에 상업지역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걸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을 사실 뿐 했더니 이제 롯데 쇼핑 쪽에서 이 땅 제가 살게요 라고 해서 샀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샀어요. 이게 2013년에 샀던가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지금 공터로 벼 있어요. 공터로 벼 있는데 이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일단 땅을 우리가 판 건 맞는데 짓는 거는 그렇게는 짓지 마, 그렇게는 짓지 마 하면서 계속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짓게 하느냐? 이제 옆에 인근에 망원동 쪽에 있는 시장도 있고 인근 상가들 뭐 이렇게 이런 상인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너희 같은 큰 쇼핑몰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상생이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당장 매출 타격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게 좀 보이는 측면에서는 내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는 짓지 마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짓지 마라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몇 년째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부결.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넣었는데 보니까 상암동 롯데 쇼핑몰 또 부결됐대요. 요번에 건축공동위원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개발 상권협력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하면서 부결시켰답니다. 읽어볼까요, 기사 좀?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상암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2013년에 롯데쇼핑에 그 땅에 매각된 후에 복합 쇼핑몰 건립이 추진되었던 곳인데 심의를 했더니 용도계획 판매시설 비율을 구체화할 수 2015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보류됐고 심의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짓고 싶은데 못 짓게 하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지역에 있는 상생회의, 지역 상인들이랑 같이 뭐 상생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나 본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DMC, 여기 개발하는 게, 뭐, 요번에 부결된 이유에 붙어 있는 거 보면, 통합개발, 요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내용, 어제 이제 그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이 땅 말고, 여기 수색역이라고 지도에 보이잖아요. 이쪽에 보면, 이제 수색역 쪽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붙어 있는데, 요 밑에는 지도에서 보이시는 여기는 철길이고요. 그 북측에 보면 민간 택지들,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지구단위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건물들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소위 말하는 철길 위도 개발할 수 있다. 수색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래서 일부는 뭐 유보지, 그 다음에 일부는 수색 역 쪽에 붙어 있는 개발 가능 토지, DMC 역 쪽에 개발 가능한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하지 말고, 뭐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건 DMC 역이랑 묶어가지고 좀 통합개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 좀 고려를 하라고 이번에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 나왔죠. 예. 특히 해당 부지는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DMC 역과 연계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롯데 쇼핑 입장에서 뭔가 플러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기랑 연결된다는 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가 돼야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아무튼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안 났고, 올 하반기에는 이번 개발안에 대한 세부 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니까, 빈 땅만 있어도 이렇게 건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예. 올 하반기에는 좀 뚜렷한 모양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줘야지 또 지역에도 갈만한 이런 데도 생기고 또 좋아지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아까 보유세 얘기, 앞으로 보유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택을 더 사는 입장에서 이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생기면서 조금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별도의 꼭지에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엊그저께 그 기자간담회 했죠. 볼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게 세후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가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한 60%선, 70%선. 엊그저께 막 계속 나오는 기사들 중에 하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이 반영률이 낮고요. 이제 집합 건물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반영률이 높은데, 그래서 그 기사의 꼭지의 제목은 그거였죠.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반영률이 낮으니까 엄청 큰 주택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낸다. 이게 특혜다. 이제 막 그런 주제의 기사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엄청 부자들의 단독주택도 있지만 실제로 단독주택들은 전국의 단독주택들을 다 따진다고 보면 그냥 노후하고 좀 결국 그 단독주택 헐고서 지을 수 있는 게 빌라 다세대 주택밖에 없는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그런 갖고 있는 집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주택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부담들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지가가 이 비율 자체가 좀 낮단 말이에요. 낮는데 일단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한 10% 정도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의 50%에서 70% 선으로
가격 책정을 해서 주택 공시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이런 기준을 갖다가 80% 정도로 올리게 되면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언론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 KB 쪽, 국민은행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조사를 해봤나 봐요.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지금 되게 충격적인데요.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당연히 1주택자보다는 2주택자의 경우에 보유세 증가하는 부분들이 더 커졌고요. 시세 반영률을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훨씬 더 이 세부담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뮬레이션 해본 내용을 보니까 시세 반영을 뭐 5% 올릴 경우, 10% 올릴 경우, 20% 올릴 경우에 따라서 보면 지금 마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70%이던 게 5%, 10%, 20% 늘어나면 16%, 30%, 63.9% 이렇게 가파르게 보유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 커요. 강남에 있는 두 채 아파트를 그러니까 송파 잠실헬스랑 아크로 리버파크 두 개를 가졌다고 하면 그냥 지금 내는 거에 비해서 5% 올리면 54%, 20% 올리게 되면 107.8%로 두 배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이런 고가주택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 좀 명의분산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뭔가 똘똘한 할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거나. 근데 매매하더라도 지금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 거라 사실 진짜 매매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이런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거의 없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뭐 얼마가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세금의 액면이 되게 무서웠어요. 보세요.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20% 올려서 90%까지 높인다고 하면 88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된대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달에 거의 7, 8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크로 리버파크 한 채랑 잠실 엘스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얼마예요? 만약에 20% 올리면 3,45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한 달에 7, 80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3,450만원이면 연봉이에요, 연봉. 보통 사람들, 이 정도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난 아닌 거죠. 밑에 뭐 이제 갤러리 아프렛 중대형에다가, 대형에다가 잠실주공 아파트 31평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개 가져서 한다고 하면 5,562만원. 연봉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소득이 받쳐지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팔든 뭐 하든,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올라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보유세는 매년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유세가 크게 증가하더라. 액면 자체가 이렇게 크더라. 와,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보유세 변화에 따른 임대인 소유자들, 주택 소유자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어떤 포지션,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이냐,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이화동 일대 구릉지 특성 살려 건축허가 높이 제한 30m로 라는 기사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흐름 좀 보려고 잠깐 짤막하게 합니다. 낙산 주변에 여기 가면 이제 대학로, 제가 올 봄에 대학로 놀러 갔다 오면서 또 여기 이 동 벽화마을 다니고 저도 구경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도시 재생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되게 실망했어요. 뭐가 별게 없어서 실망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이 외부에다가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잘
재생된 어떤 그런 주거 형태라고 하기에는 조금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는데, 이 지역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했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되게 구릉지란 말이에요. 쭉 언덕 타고 이 길 따라 올라가야 되고, 좁은 길 따라 올라가는 데도 있고, 뭐 차단인 길 따라 보행자로만 다닐 수 있는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진 지역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이제 그 길 주변으로는 가서 보면 이제 조그만 이쁜 가게들, 카페들 이런 것들 생기면서 상권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면 사진 찍는 포토 존처럼 이렇게 날개 있는, 날개 그림 벽화 있는 데도 있고, 뭐 그 주변으로 가게들 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높은 지역은 원래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 가는 과정 다 포함이겠죠. 건물 높이는 30m로 제한되고,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고층을 못 짓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한옥 등 건축 자산을 보호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해주고, 공동 개발 지정은 최소화한다. 같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필지 묶어가지고 짓지 말고, 가급적이면 지금에 있는 모양을 살려서 소규모로 짓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대학로의 동측에 있는 이화마을 주변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모델들 자체가 아마도 이제 유사한 형태의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의 어떤 개발 모형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구릉지를 끼고 있는 주거 지역의 재생 모델이다.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주거 지역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지붕 두 집주인 미등기 새 아파트 주의보, 이런 얘기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고시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기가 나는데, 등기가 늦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뭐 소유권 분쟁도 있겠지만,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필지에 쪼개져 있는 수많은 필지의 어떤 것들 갖다가 헐고 집을 짓고 새로 길도 만들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대지 만들어서 이렇게 싹 많은 부분들이 바뀌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게 되게 많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통은 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업 시행자, 니들 사업 시행해서 돈 벌고 하니까 이거 할 때 도로도 만들어내라, 아니면 공공청사도 만들어서 기부채나 팔아라든가 어떤 이런 옵션들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마무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 끝나야지, 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마무리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몰라라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전 고시가 좀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 지각 등기가 비일비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게 보존 등기가 나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승인까지는 나요. 사용 승인까지는 나고 준공까지는 나는데, 이제 등기가 나는 경우는, 등기가 나서 마무리되는 게 되게 늦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 보면 오래 걸린 데는 8년도 걸리고, 아마 8년 더 걸린 데도 찾아보면 있겠죠. 그리고 1, 2년 늦어지는 거는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등기를 통해서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집에 압류가 걸린 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뭔가 돈을 빌렸어, 저당을 잡아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따져보고, 또는 소유자가 누군지 등등을 등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 보존 등기가 안 나니까 소유자 확인이나 이런 게 다 안 돼서 그냥 나머지 서류들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예시를 든 사례도 이제 그런 사례인데, 전셋집 알아보려고 전세라고 하면 이제 계약하러 갔더니 이 소유자가 명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등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랑 그다음에 이제 계약하러 나타난 주인이, 내가 이 사람으로, 내가 앞에 있던 그 명의에 보이던
분양계약서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사서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이만큼 줬고 해서 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보존 등기 나면 이전 등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에요. 뭐 이런 사례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제가 등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고 확인하고 맞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확정일자 받고 하면 내 보증금 보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기가 안 났으니까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꺼림칙에서 계약을 물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등기가 안 나면서 보존 등기가 늦게 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 사례들은 되게 다양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에서 나왔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산자에 대한 어떤 소송 뭐 이런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 고시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례고, 기사에서 보면 다른 사례들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 부지 분담금 관련해서 분담금을 내고 안 내고 때문에 뭐 인근 조합에서 토지 일부에다 가압류를 걸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안 된 사례도 있고,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등기가 안 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는 단지에서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또는 이제 입주 끝나고 나서 이제 재계약하는 시점에서도 등기가 안 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사에서는 뭐 이런 경우에 좀 대비해야 되는 몇 가지 팁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통 조합원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 재개발 철거하기 전에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의 등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전고시라고 하는 게 그 땅이 이제 아파트로 변환되는 어떤 그런 권리 변환의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건데,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계약서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분양계약서가 중간에 명의가 변경됐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계약서가 떠서 확인이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출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찜찜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전세 가격이 싸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사 링크 줄 테니까요. 기사에 뭐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다른 하나 이슈의 영상 가지고 오늘 영상 하나 더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